김성환의 시사야.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가 오늘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해당 방송사는 자사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취재에 이용하려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했는데요. 취재 단계에서 검증에 소홀했고 부적절한 취재 행위를 막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내놨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11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일부 언론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을 헬기까지 동원해 생중계했고 노 전 대통령이 선물로 받은 1억 원 상당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쏟아냈죠. 그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검찰의 혐의 내용 흘리기, 검찰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취재 행태, 자극적인 기사, 무엇이 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일주기를 앞둔 지금도 언론의 보도 행태를 지적해야 하는 현실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김종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확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공동정치국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일주기를 맞아 노 전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남긴 유산은 무엇인지 되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공동정치구역. 함께하는 정치, 타협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를 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야 금요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함께하실 두 분 패널 모시겠습니다.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창열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이 사실은 원래 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은 시기잖아요. 네. 21대 국회가 이제 곧 출범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20대 정치의 유산을 저희가 좀 얘기해야 되는 21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미래통합당 얘기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당선인 워크숍을 지금 열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오늘 오후에 최종 결정이 했습니다. 네. 이 비대위 임기는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다 이렇게 이제 못 박았는데요. 물론 또 연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두 분은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 불가피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두 분 예측이 또 맞기도 했습니다. 저희들 예측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아니 뛰어나시기도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갈 길이 그거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반발도 있고 이른바 자강론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네. 지금 미래통합당이 처한 그 대내외적인 환경이라는 게 어떤 단순한 몇 개의 정책을 고치거나 몇 개의 어떤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잠시 후에 얘기들이 나오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고 시대가 과거 새누리당 계열, 지금 미래통합당 계열, 이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들이 집권했을 때와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게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에 어떤 그 집도의가 필요하다. 네. 물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도 몸을 담았긴 했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분이 오면은 뭔가 그래도 중도적인 여러 가지 가치를 좀 이렇게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런 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이고 그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미래통합당이 첫 단추를 이제 물론 지난번에 상임정부위원회가 무산되면서 임기가 안 바뀌면 이제 못하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김종인 네, 그렇죠. 위원장이. 네. 근데 그걸 잘 해결해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뭐 충분 조건은 전혀 아니지만 최소한도 뭔가 당내 분위기를 바꾸고 혁신이라는 것에 적어도 단초를 열 수 있는 혁신을 할 수 있는 이라고까지 말씀 못 드리겠고 혁신의 단초를 열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조건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주호영 권한대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원내대표의 그렇겠죠.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연찬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 점은 좀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김종인 비대위가 압도적인 찬성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당선인들의 생각이나 또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앞서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대안부재죠.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내부 자원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누굴 내세워도 뭐 꼭 이거다라고 싶을 만한 것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참 지극히 한국적인 문제 해결 방식인데 한국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 그러니까 비동시성의 동시성처럼 비대위의 정상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제 항상성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있는 학교에 저희 학과 학생회도 비대위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학생회도 비대위가 많대요. 네. 이러저러한 이유로. 원래 예전에 뭐 시국이 분양 관련된 것도 비대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대위의 정상화인지 비대위가 비상시국에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비상이 항상 정상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적 문제 해결 방식인데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야말로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짧은 시간에 존재했었던 건데 그렇죠.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네. 우리 정치에서는 일상적인 일이 된 거고 제가 언젠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주요 정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였던 적이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동시에 네. 서로 겹치진 않, 그러니까 시작은 달리 했는데 그 시기 자체가 짧게나마 동시적으로 겹쳤던 적이 있었을 정도로 우리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거의 시효가 왜냐하면 정당도 의견이 다르다고 분당과 합당과 뭐 이런 거를 그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안에서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 뭐 어떤 정당이든 선거에 패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패한다고 해서 그 당이 없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구성해내고 발굴해내고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가는 나름대로 해법이 돼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일단 비대위를 거쳐서 이게 되어 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정당 정치의 후진성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상이란 말도 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비상 말고 혁신 뭐 그런 단어도 쓰였었어요. 한동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이 이제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고는 감히 비상해야 되는데 전혀 비상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거의 시효가 다 마감되는 그 용어와 해결 방식이 아니겠나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비동시성의 동시성 말씀하셨지만 비정상의 정상화 뭐 이렇게 또 지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와서 당을 과연 하나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을 한 단일 대우로 묶기 위한 일종의 이제 권위나 리더십을 갖는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뭐 그런 면에 있어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야 이제 내년 재보궐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뚜렷하게 당에서 의원들을 휘어잡아가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이제 우려도 하거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나마 내년 4월달에 보궐선거 재보궐선거의 공천권이에요. 네. 재보궐선거의 공천권은 정기 총선 매년 4년마다 주기적으로 열리는 그 총선의 공천권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게 많은 지역구도 아닐 테고요. 그나마 그래서 이제 그거라도 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야지 수락한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임기 문제를 이제 해결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역시 당내에 상당한 좀 공감대는 있으려고 봐요. 이대로 가서 안 된다라는 것.
물론 당장 이제 당선됐기 때문에 4년 후 내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감은 대단히 떨어질 거예요. 네. 국회의원들은 생각보다 어떤 뭐 자신이 속한 진영과 정당의 그런 어떤 앞날 혁신은 결국 자기의 당선과 연결시키거든요. 네. 한국 사회에 나아갈 뭐 거대 담론 이런 것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보수가 혁신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는 알지만 이게 막 절절하지 않을 거예요. 선거를 앞두면 절절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예.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문제 이제 특정 지역이라는 게 영남 지역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 지역 분들은 만약 혁신되고 과거에서 오히려 나오면 다음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도 잠깐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대구 지역, 영남 지역도. 이번에 네. 보면은 뭐 압도적으로 통합당이 당선됐지만 이 안에 그 투표 내용 보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소선거구제고 다수대표제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제 영남 지역 의원들이 당선됐어요. 통합당이 영남 지역에서. 네.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하면 이제 어려움이 처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통합당 그리고 보수가 이렇게 가서 안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전 형성돼 있다고 봐요. 나름.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꼭 무슨 이제 어떤 그 주어진 권한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게 이 정도 이제 갈등을 겪고 임기 문제로 갈등을 겪고 권한 가지고 여러 갈등을 겪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저도 5.18 민주화운동 때 비친 발언 같은 게 좀 전향적이고 진전된 발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로 볼 때는 당장은 생각보다 출발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것들 분명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감이 되게 빠른 분이고 네. 또 보수 지형 가서는 진보 의제를 끌어올릴 줄 아는 분이니까. 전 그러면서 볼 때는 조금 당분간은 기대를 되지 않을까. 당장 내부에 반발이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강력하게 당의 주류로 전 등장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박명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뭐 보세요? 정치 이벤트가 뭐 가장 중요한 게 선거기 때문에 네. 선거는 이제 1년 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당분 그때까지는 또 이원화된 일종의 당 운영이랄까요? 어떻게 보면 전국 대응이랄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 네.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네.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은 대표를 하지만 어쨌든 원내에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비대위원회를 또 어떻게 구성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내에 대한 부분하고 또 최종적인 목표로서 이제 보수 재건과 혁신이라고 하는 목표를 둔 좀 더 큰 틀에서의 어떤 접근을 일종의 역할 분담을 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보면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의 아마 프레임이 있을 겁니다. 뭔가 이제 툭툭 던지다시피 하지만 네. 일종의 나름대로 시간표와 어떤 목표 설정에 따른 단계적 접근의 또 시간적 어떤 관리의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제 보수 재건과 혁신의 어떤 기초를 놓겠다는 것이고 네. 또 그것이 결국 표현되는 건 이제 나중에 공천과 그다음에 선거로 이제 그 표현되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역할 분담과 모색이 함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좀 하나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지난번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원외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내하고 잘 손발이 안 맞는 뭐 서로 간에 찰떡궁합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당 대표가 뭔가 원내 안에서 일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했었고 역할을 별로 갖지 못해서 장외로 나갔다 이런 평가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체계를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 아예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서 뭐 집중할 수도 비대위원회에 있을 것 같이 같고. 포함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쨌든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역할을 원내와 원외로 원외 플러스 정당 전반에 대한 거하고 조금 당 대표로서의 권한과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원내 대책과 원내 운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조금 이제 주도권의 서로 분담이랄까 뭐 협조랄까 이런 어느 정도의 그 양해가 전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짜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당을 좀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예측도 좀 들긴 하는데요.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역할이니까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뭐 원내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당이라는 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리고 통합당이 처한 위치라는 게 물론 이제 103석 이제 뭐 통합이 결정됐으니까 그 이제 미래한국당과 103석이면 그렇게 적은 의석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이쪽이 180석, 117석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것에 원내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워낙 지금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이 비상대책위원회가 너무 이제 일상화돼 있다. 뭐 네. 100% 맞는 말씀인데 미래통합당은 그거보다 훨씬 더 비상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보수가 지금 보수가 괴멸하다시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구 세력이 이제 사라져야지 보수의 새살이 돋는 건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한 거예요, 말하자면. 수술 전문의를 하나지 영입한 거예요, 외과 네. 의사를. 제법 솜씨가 좋은 걸로 평판 나 있는 외과 의사 지금 영입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상황을 알고 있을 거고 또 주 대표도 보니까 상당히 그 합리적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일단 그 막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막말이라든지 세월호 참사를 폄훼하는 막말 이런 네. 말이 안 나와도 상당히 그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워낙 도처에 뇌관이 산재하고 있어요. 통합당 내부에. 지금도.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우리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어쨌든 과거 냉전적 수구적 반공주의에 사로잡힌 부분이 또 알려들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걸 주 대표가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그렇다면 두 사람의 호흡이 맞는다면은 이게 과거의 냉전 수구적인 퇴행적 발언들은 묻힐 수밖에 없는 건데 황교안 대표 같은 건 왜 실패했냐면은 본인 스스로가 워낙 그 늪에 갇혀 있었어요. 네. 전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위가 있고 네.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발하는 과거에 집착한 세력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네. 제가 너무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수를 생각하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돼야지 보수와 진보 간의 균형이 맞고 이 기울어진 게 다시 평평해지지 않겠어요? 네. 그동안에 이제 당내에서 자강론이 나왔던 배경 중에 하나가 김종인 위원장이 40대 기수론을 얘기하면서 특히 이제 대권 주자라고 얘기할 만한 지금 이제 무소속이지만 홍준표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거칠게 막 반발하는 이런 목소리도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결국은 사실은 비대위 체제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했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40대 경제 전문가를 새로운 대권 주자로 키우겠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무조건 강요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오늘 또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지금 아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박모영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맞는 얘기 아닌가요? 본인이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네. 뭐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뭐 뭔가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본인이 노력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이 다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고 또 어찌되었든 근데 이 40대 경제 전문가를 제시함으로써 상당히 그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고 상당히 당내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졌거든요. 많은 사람도 긴장감을 좀 발끈하기도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의도가 좀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게 꼭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네. 일종의 그냥 뭐랄까요 분위기를 한번 좀 뭐랄까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활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그 주호영 원내대표나 또 주 대표가 이번에 특히 이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의 그 어떤 매끄러움이랄까 하는 부분하고 또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그동안 보여줘 왔던 일종의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 네. 이런 부분에서는 뭐 그런 능력의 차원에서 일종의 뭐 하나를 보여준 뭐 그런 거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럼 복당 문제는 어떻게 지금은 조금 지금 이럴까요? 당장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이 네.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들어간들 또 안 들어간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문제 아니겠는가. 뭐 홍준표 전 대표가 뭐 그 국가를 위해서 뭐 그 노력할 뭐 그런 운운했다고 하던데 그 뭐 본인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 정치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 여론은 두 대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닐 거다.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놀라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이렇게 선뜻 밀당 한번 안 하고 그럼 내가 그냥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이 모습도 그동안 밀당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별로 일단 임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명분은 생긴 거죠. 그 정도는 일단
4월까지는 권한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재보궐선거에 대한 공천권 때문에. 그래서 물밑 대화가 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역할이 굉장히 그거를 중요했고 그런 얘기를 발휘한 것 대놓고 같아요.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렇죠. 결과물만 보여주면 되는 얘기였고 그 사이 아마 상당한 그 교감이 또 어떤 여러 형태로의 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밀당도 오래 하면 피로감 쌓이고 네. 본질이 흐려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로가 상처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아마 뭐 봉합을 했든 타협을 했든 뭔가 어떤 그 절충안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민주당하고 협상도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큰 산 하나를 넘었잖아요. 근데 또 하나 기다리는 산이 미래한국당하고의 통합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양쪽에서 다 29일까지 통합하자 이렇게 결의했으니까. 당선인들이 결의했는데 또 이제 그걸로 그냥 사실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양쪽에서 다 당선인들이 결의했으니까. 근데 원유철 대표는 왜 그동안 그랬을까? 왜 임기를 연장하려고 시도했고 전당대회를 받기 좋은 거죠. 예, 이거 왜 그랬을까?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풀고 글쎄요, 그리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라고 봐요. 정치인이 어쨌든 미래한국당이라는 어떤 그릇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 입지를 도모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뛰어본 거죠. 무리한 건 아니었잖아요. 난 합당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 임기를 좀 연장한다라는 얘기는 양쪽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한번 던져보고 그러나 여론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보수정 내에서도. 그러니까 걷어들인 거고 한번 시도해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뭐 동감이고요. 네. 특히 이제 11명이었기 때문에 뭐 한 5명에서 뭐 10명 이렇게 더 있어야 된다고 했으면 아마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했을 건데. 진즉에 포기해버렸을 것 같은데. 한 명인데다가 그렇죠. 또 그 이후에 쑥 들어갔지만 국민의당하고도 또 얘기가 그러게요. 있었기 때문에 예. 한 명을 무소속 당선자에서 데리고 오면 사실 미래그룹 버전 2로 가는 느낌이 있지만 네. 만약에 국민의당 3명이었다고 한다면 얘기가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좀 희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원유철 대표 입장에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좀 더 연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뭐 정운천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초선 네. 의원들이니까 어찌되었든 여지가 좀 좀 생길 수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나 싶고요. 네. 다만 원칙적으로 잘 걷어들인 셈이 됐죠. 네, 알겠습니다. 통합당 얘기는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금요정치토론 공동정치구역 용인대 최창렬 교수, 동국대 박명호 교수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화제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부실회계 의혹과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오늘 의원들한테 뭐 최고위원회 얘기가 지금 바깥으로 흘러나온 건데요. 개별적인 의견들을 분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당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고요. 탄압하는 거예요. 뭐 탄압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따르더라고요. 뭐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말을 전제를 붙여서 따는 식으로 뭐 했던 말을 좀 바꾼 건지 원래 그렇게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윤미향 당선인이 스스로 그냥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었잖아요. 근데 뭐 전제를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후에 달았다 그러면 그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말 할 때 달았다 그러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것도 이제 한국적인 문제 해결 방식인데 180명에 가까운 의원을 가진 정당에 다양성이 없다라는 거는 네. 그렇다고 180까지의 대안이 나오는 것도 아니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180까지가 나왔다 하더라도 조직으로서의 정당의 의사를 결정하는 거하고 거기에 결정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구별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당대표가 함구령을 내렸다고 그래서 내린다는 자체의 발상부터도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그런 함구령에 따라서 또 그 행동하는 일부의 그런 모습도 좀 좋아 보이는 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까지는 다양해야죠. 네. 그런데 18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한 명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 지도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야 된다. 지극히 정당 집단주의적인 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그동안에 여러 의견들이 나왔어요. 사실은 뭐 윤미향 당선인이 나서서 해명해라. 뭐 조금 더 정의원에서는 솔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뭐 목소리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이제 일종의 항구령을 내렸다. 이래서 논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집권 여당이기도 하고 일본이라는 상대가 또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긴 한데요. 함구령이라는 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표현은 그렇게 하진 언론이 않았어요. 그렇게 표현을 한 네. 거여서 더욱 더 이제 강압적으로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원론적으로는 당 대표가 그렇게 함구령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정도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 문제는 그렇게 본질은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양정숙 당선인 네. 제가 일부러 상기를 좀 시키는 겁니다. 양정숙 당선인 문제가 얼마나 지면을 덮었습니까? 방송과 지면을. 근데 그게 지금 이슈가 사라졌어요. 네. 대한민국 정치는 전형적으로 이슈가 이슈도 없는 이런 정치거든요. 뭐 모든 정치가 다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양정숙 당선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고. 근데 왜 이번의 경우는 양정숙 당선인처럼 제명도 못 시키느냐. 우선 이 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의 민감성이에요. 상징성이고. 네. 한일 위안부, 일본 위안부 문제를 혼자 대면해 왔어요. 역사적으로. 정의기억연대와 정대협의,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단히 소중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부분이고 네. 또 최근에 그 정의연의 회계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정말 하루가 멀다고 제기되면서 그건 좀 이따 지적하기로 하고 반일 운동 진상규명위원회 공대위 이런 데서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팩트를 규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리 정의로운 일을 하더라도 몇 개의 잘못된 의혹이 있으면 그런 정의로운 일을 하는 단체일수록 더욱더 정당성과 도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야 돼요. 이거는. 네. 애당초 이영수 할머니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제기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네. 거기 여러 가지 프레임도 작동되고 있고 정당 간의 여러 가지 문제 진영 간의 문제까지 결부돼 있어요. 아무리 진영 간의 문제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진영 간의 문제가 개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 대표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네. 민주당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해를 한다고 치고 두 번째 반대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럴 때일수록 도덕성과 정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인권 문제잖아요. 네. 한일 간의 외교 문제이기도 하고 민족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거예요. 그럴수록 민주당은 집권 세력으로서 그리고 이게 합당돼서 이게 민주당 소속이에요. 윤미향 당선인이. 그럼 적어도 무조건 검찰 수사만 지켜봐야 된다는 말이 며칠 전까지 말이 되는데 이쯤 되면은 정치는 민심 보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쯤 되면은 그래 검찰 수사 지켜보자. 그리고 이런 위험한 그 친일 세력들의 준동 이거 우리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하는 한편으로 그 얘기 해야죠. 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잘 됐다. 때는 기회다 말이야. 이거 정의기억연대 폄훼시키자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시도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네. 그러나 당 차원에서 우리 진상조사에 합시다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반드시 이쪽은 경고하고 경계하되 이쯤 되면 우리도 진상조사 하겠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사법적으로 규명하는 건 규명하는 것도 놔두는 것이 고발이 들어왔어요. 검찰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압수수색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정당 차원에서도 이거 의혹 진상을 하겠다. 진상을 조사하겠다. 이게 맞는 거죠. 무조건 함구령 내린다고 하면은 보수 진영에서 볼 때 당연히 그런 비판의 빌미를 주는 거예요. 네네. 왜 정치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정의연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더욱더 빛내기 위해서라도 진상을 밝히자. 그다음에 나와서 만약에 문제가 안 되면 우리 윤미향 당선인 잘못된 거 없다고 얘기하겠다. 그 전제를 깔아야죠. 이럴 때. 근데 무조건 그냥 이거 검찰 수사 지켜보자 이러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지금 며칠 지나고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그 언론도 물론 보수 언론도 있고 진보 언론도 있습니다만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팩트가 불거졌으면 팩트일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아직 이게. 그건 적어도 정당 차원에서는 180석을 가진 거대 정당인데 네. 적어도 의혹에 대해서 우리도 진상조사에 나서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전 없는 게 대단히 이상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로 지금 넘어간 상황인데요. 뭐 윤미향 당선인은 지금도 연락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당당하지 들리고. 못하고 왜 연락 안 됩니까? 연락 받아야죠. 또 한편으로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시민단체 활동가로서의 어떤 얼마나 그 비겁해요. 지금 윤미향이라는 국회의원 인물하고 당선인인데 국회의원 당선인이라는 이 자기 인물. 하나 때문에 네. 온통 이 난리가 났는데 대표였지 않습니까? 네. 연락을 안 받는다? 이 자체가 당당하지 못한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정의원 쪽에서는
물론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해명을 내놨지만 속 시원하게 해명이 안 됐다고 국민들은 좀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공인회계사협회에다가 외부 감사를 우리가 의뢰를 또 하기도 했고 해안부에서는 또 감사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사실은 검찰이 그 정도 시간은 검찰이라고 하는 게 원래 기본적인 역할이 기소를 목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조직이잖아요.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판단을 먼저 하기보다는 그 검증 과정을 좀 같이 지켜보고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거나 했더라면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확인을 좀 먼저 하고 뭘 하자 대응이 이게 좀 앞뒤가 맞았을 것 같은데 검찰이 그냥 압수수색을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 금요일부터 아마 임기가 시작일 거예요. 21대 네.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29일 하루 일하고 5월치 월급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양정숙 당선인이나 네. 윤미향 당선인도 29일만 되면 5월 한 달치 월급을 다 국회의원으로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5월 29일까지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면 20대 바로 국회가 끝나면 시작이 돼요. 30일부터. 예, 공백 있으면 그러니까 안 그 되니까. 30일 하루가 끼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30일은 토요일이고 네. 29일 비즈니스 데이로 하면 29일 하루 일하는 거죠. 네, 네. 네, 주 5일째니까 그분들도 5일째 아니겠어요? 그 윤미향 사태에 이게 이제 일본 언론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게 결자 해지가 맞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의도치 않았겠지만 자아 실현형으로 시작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생계형으로 이게 경계선이 모호해진 거 아닌가 싶어요.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수익 창출형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나가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이제 팩트는 가려봐야 되겠죠. 네네. 팩트는 가려질 거고 팩트에 대해서는 우리 앵커가 더 잘 아실 텐데 문제는 팩트의 확인 이전에 정치적으로 이게 불거진 사안이고 네. 이분들은 이미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네. 법적으로 가서 해결한다. 원칙적으로는 맞죠. 근데 이분들이 사인이면은 그게 되는데 이분들은 이미 그 선을 넘어선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양정숙 당선인도 그렇고 윤미향 당선인도 그렇고요. 그분들에게 뭐 신과 같은 정도의 도덕적인 걸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공인으로서의 그 수준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 여론도 10명 중에 6명은 적어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나 이걸 따진다는 자체가 좀 빈약한 거고요. 이재명 지사 얘기가 맞고 그러니까 헌신은 소중한 거고 책임은 분명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뭐로 막을 거를 나중에 더 그죠? 좀 더 그게 정치적인 얘기거든요. 나중에 사실관계 부분은 네. 따지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요. 서로 이게 찬반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서로 증명해내는데 상당한 시간과 이 노력과 그다음에 클리어하게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문제이고 따라서 이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지. 민주당의 입장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인 거지. 이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대응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사안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양정숙 당선인 말씀하셨지만 양정숙 당선인의 경우에는 지금 그 명의신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잖아요. 근데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하는 동생이 또 내가 받은 것이다라고 또 인정까지 한 상황인데 지금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회계 부실 문제는 뭐 정 의원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부실하다고 하는 부분이나 뭐 이 일종의 이제 개인 계좌로 그러니까 과거에 시민단체에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는 하던데요. 개인 계좌로 부의금을 받는다던가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그 안성 쉼터를 구입할 때 그 뭐 직접 구입한 게 아니라 뭐 현대중공업에서 지정 기부를 해서 이제 한 것이지만 그 가격을 왜 그렇게 비싸게 샀느냐 이제 크게 맥락이 세 개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그 의혹 제기는 있는데 명확하게 뭐다라고 콕 집지는 잘 못하는 이게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률적인 거는 압수수색을 왜 빨리 들어가냐 이런 건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야말로. 네. 그거는 왜 굳이 검찰이 이럴 땐 거길 더 치고 빨리 들어가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지금. 이른바 내로남불 논리는 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좀 단순하게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줄기와 가닥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몇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회계 부족 문제, 회계 불투명 문제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네.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기관에게 맡기겠다고 공언했고 하겠죠. 그거 이제 회계적 차원에서 감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지금 뭐 이제 업무상 배임, 사적 유용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건 법률적인 문제, 사법적 문제니까 네. 검찰 수사할 것이고 기소할 수 있으면 할 거고 아니면 아닐 거고. 정치적 문제는 지금 이제 여야가 아직 야당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뛰어들 만한 지금 전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통합당이 지금.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팩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팩트가 아니면 그야말로 이거는 이 정의원을 폄훼하고 흠집내기 위한 시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네. 팩트라면 정의원이 더욱더 앞으로 더 그런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윤미향 당선이 무조건 사퇴해야죠. 이건 사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미향 당선이 당당히 나와서 이건 이러고 저건 저러고 이건 내가 모르는 부분이다. 이건 나도 모르게 실수했다. 그럼 이건 맡기고 있다. 회계감사 정리를 해줘야죠. 그런 다음에 정치적 공방은 그 이후에 또 벌어지는 것이고 네. 또 진영 간의 싸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당사자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며칠 전에 뭡니까 이용수 할머니 만났잖아요. 네. 10분인가 대구에서. 25일 날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요. 그 자리에 윤미향 당선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나오는 전반적인 정황을 볼 때는 윤 당선이 뭔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자꾸만 또 일각에서는 너도 그럼 저기 친일이냐라고는 대단히 곤란하다. 반대로 정의연의 이런 걸 가지고 정의연 그리고 그런 것들 지적한 사람을 전부 반일로 보는 것도 문제고 그 양쪽은 양극단이에요. 우리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일단 팩트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언론이 뭐 약간의 편향성을 가지고 쓸 수 있어요. 진보 언론은 진보 언론대로 보수 언론은 보수 언론대로 진보 지역 내에서 뭐 김용춘 의원과 김영 의원 같은 사람이 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낙연 총리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이해찬 대표는 뭐 함구령이라고 표현된 그런 말 약간 결차이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역시 모든 결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팩트가 무엇이냐예요. 이거는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 뭐 언론이 보도할 때 뭐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많이 나오는 게 좀 한 사람의 개인 명예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폭력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뭐 그런 한편으로 것도 지적할 듭니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팩트가 굉장히 엄밀성을 좀 갖춰야 하는데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팩트를 가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만신창이를 만들어 버리는 그 사이에 누군가 예를 들면 정의원에 있는 내부 관계자가 그거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돈 자꾸 갖고 가더라. 이런 팩트가 하나 정도 더 들어가면 윤미향이라는 사람의 개인 도덕성으로 확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게 나올 텐데 그런 게 연결되는 게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건 다 윤미향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런 식의 의혹 제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혹 제기하는 건 아니죠. 그 일부에서 예를 그렇게 들면 의혹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주류는 아닌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의미하고 사실관계로서의 언론 보도라든가 의혹 제기에 관한 부분들이 이게 어쩌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한쪽에서 원래 좀 이 문제를 좀 떨어뜨려 놓고 사실관계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종의 정치적 성격의 공방이 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언론적 석성이죠. 그건 뭐 저널리즘 제에서 한번 다루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저널리즘 제2의 몫으로 좀 한번 넘겨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끝내야겠습니다. 시간상. 지금 그 문희상 국회의장의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언급을 했고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대통령의 비거를 끝내자 이러면서 호응을 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한 번씩 듣고 끝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적절한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물론 이제 아직 이게 사법적으로 다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뭐 지금 당장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기적으로 이제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기적으로 된 거는 맞아요. 저도 우리 박 교수님 말에 공감하는데 대전제가 필요해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이 했던 이런 일을 과연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반성이 안 되면 절대 사면하면 안 된다. 네. 저 주장은 이겁니다. 전두환 씨가 사면됐잖아요. 반성했습니까? 잘못된 사면이었죠. 그게 결과적으로. 네. 근데 우리 사람 왜 그 전체 또 되풀이합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법적 절차니까 판결이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그럼 당연한 전제고. 그렇게 된 다음에 본인이 절절하게 국민에게 반성해야 돼요.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그러면 사면 당연히 할 거고 해야 네. 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데 무조건 사면 얘기 나온다. 저 문희상 의장 발언 저는 썩 그렇게 잘한 발언 같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면하면 안 된다. 사면을 하려면 반드시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 이게 통합을 위한 사면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사면이 다시 또 통합이 정치적 안 되는 갈등을 거죠. 불러일으키는 사면이 될 갈등이 가능성. 더 되는 통합이 안 네. 되는 거예요. 근데 통합이 되려면 반성하고 통합이 저절로 되는 거죠. 사면을 통한 통합.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견은 좀 엇갈리는 것으로 일단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가 마쳐야겠습니다. 사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물론 그렇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고심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정치구역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용인대 통일대학원장인 최창렬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내일은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일주기인데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0일주기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일주기를 맞아서 회고해보는 시간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노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분 중 한 분이십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마지막 대변인이었던 천호선 노무현 재단 이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사님을 뵌 게 한 벌써 1년인가? 얼마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서요. 예,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예. 이제 아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 제가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종의 민주주의 시민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 시민 리더들을 양성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단지 시민 리더들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또 저희들이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대변인이셨던 만큼 11주기를 맞는 소회가 아주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워낙 살아계실 때도 또 정치하실 때도 격정적이고 그러셨기 때문에 공격과 왜곡이 참 많았습니다만 이제 한 10년 지나서 이제 그것도 좀 이제 한물 끝나간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예, 좀 마음이 편한데요. 대통령께서 지향했던 가치나 노력이 국민들에게 이제는 좀 제대로 인정되는 시기가 됐다. 그리고 또 새롭게 재발견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당시 거의 뭐 성공한 게 없다라고 모든 것이 실패였다라고 비판받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대로 한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또 실패했지만 바른 방향을 제시한 것들도 있었다는 것도 보여지고요. 또 우리 정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말씀하셨지만 사스 방역 평가대회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토론하면서 질본을 만들었다, 준비를 했다 이런 얘기 하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 우리가 몰랐지만 국정운영의 구석구석에서 미래를 대비하신 것들도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요즘은 마음이 좀 편합니다. 예. 이사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제 제일 그리우세요? 뭐 꼭 규칙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5월이 되면 아무래도 제일 생각이 많이 나고요. 5월달에 원래 5.18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오면 생각이 나죠. 예. 그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인가요? 예, 그런 생각들은 해보는데 뭐 꼭 그것이를 추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치적인 어려움은 그분은 또 얼마나 힘들게 겪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내일 이제 추도식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 무슨 코로나19 여파로 규모가 과거 예년에는 뭐 굉장히 많은 뭐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시는 분들 시민들이 찾아가시곤 하셨는데 이번에는 규모가 많이 축소된다고요? 작년이 10주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이고 대규모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서울, 광주, 대전, 부산 등에서 뭐 수십만이 참여하셨었는데요. 원래 이제 올해부터는 좀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었었는데 코로나19까지 더해져서 이제 100명 남짓 정도만 참석하신 아주 작은 추도식을 내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가시고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저희가 오시는 걸 원칙적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와서도 거리 두기를 좀 저희가 부탁드리고 있고요. 네. 가능하면 저희는 인터넷으로 내일 생중계를 하니까 인터넷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저희가 또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전기나 국정 운영과 관련된 다큐 영상들도 좀 많이 올려놓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좀 봐주시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16대 대통령 후보 때 상록수를 부르던 광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타 치시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예. 네. 그것에 맞춰서 국내외 우리 시민들이 보내주신 한 200여 명이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합창을 하는 편집된 영상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매우 감동적인데 그건 내일 공개할 생각입니다. 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영상이 나오는지. 예, 꼭 한번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하셨는데요. 예. 뭐 이게 정치 상황이라는 게 계속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기도 하고 또 반복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기도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이 남긴 가장 큰 유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기억하시겠지만 뭐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노사모, 국민참여경선, 희망대지저금통 뭐 이런 것들로 상징되는 시민 힘으로 당선이 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 정부의 별칭도 처음에 좀 낯설었습니다만 참여정부였고요. 또 그분의 죽음도 그렇고 묘비명에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그 묘비명 같은 것들이 시민들 좀 깨어나고 스스로 조직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기신 건 뭐 요약하면 시민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임기 말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 간다. 저는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고 제일 오래가고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탄핵 촛불 집회나 이런 것들을 거치고 또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모습을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 상황을 만약에 그분이 계셨다면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평가할 것 같으세요? 아마 그 촛불을 보셨다면 네. 그리고 이번 어떤 정치적 상황들을 보신다면 아마 시민의힘에 놀라워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또 그리고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진짜 혼신을 다해서 만들고 싶었던 세상이 시간이 좀 걸렸지만 네. 뚜벅뚜벅 그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반가워하시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듣는다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예. 문재인 정부 시대 예. 노무현 정신을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어느 정도라는 게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잘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감히 제가 좀 아쉬운 점, 좀 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던 균형발전 정책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힘있게 2단계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것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은 또 특히 당장 5년의 대통령의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와 정치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것과 관계돼서도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탁도 감히 드려봅니다. 예.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예. 이번 총선 결과를 만약에 노 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어떻게 평가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다시 지역주의로 회귀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예, 저는 뭐 지역주의 외형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작은 차이에서 그렇게 나타났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는 많이 완화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씨를 뿌리신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지 않을까요? 아직 좀 더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지만 네. 예. 그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정치 인생을 다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는데요. 한 인터뷰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래를 산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예. 어떤 의미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 그러니까 국정을 잘하겠다라는 데서 머물지 않으시고요. 네. 당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중요한 것 또는 미래에 곧 닥칠 것을 준비하는 것도 본인의 소임으로 삼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균형발전 정책 같은 경우는 20년 만에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때 논란이 많았지만 한미 FTA도 그렇게 그때 당시 우려했던 것처럼 네. 종속성이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복지국가로 가는 장기 계획을 담은 비전 2030 같은 것, 그리고 어떤 정치 발전을 위해서 개헌, 당청 분리,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로 한 대연정 같은 그런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씨앗을 뿌리고 그 방향을 제시한 큰 공로를 지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새롭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천 이사님께서는 정의당 전 대표이시기도 하셨잖아요. 예, 예. 정의당이 이번엔 좀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은데요. 예. 정의당이 그리고 진보정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저는 이제 정의당 평당홀인데요.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고 이제 앞으로 이제 혁신위가 구성돼서 네. 본격적인 성찰이 시작되겠습니다만 정당의 차별성은 당연한 것인데요. 주장의 차별성에서만 머물지 말고 구체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를 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축적돼 나아가야 지금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한번 권력을 맡겨볼 만한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면에 주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요즘 뭐 정치 효능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네. 정의당의 효능감을 국민들이 체감하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좀 여쭙고 싶은데요. 서거 11주기를 맞아서 노무현 재단 이사로서 예.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는 국민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요즘 뭐 당시는 잘 몰랐고 또 오해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노 대통령도 부족한 것, 또 잘못한 것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그것이 국민과 서민에 대한 뜨거운 애정에서 나왔다는 걸 국민들이 알아봐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노무현 재단을 대표해서 감히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말씀 듣다가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게 참 좋은데 예.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이 임기 말에 좀 명예롭게 퇴진하는 그런 경험들을 별로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유, 굉장히 어려우신 질문인데요. 근데 길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뭐 네. 어떻든 저는 근본적인 마음가짐이 정말 국민을 위한 애정을 갖고 하느냐 아니냐, 잠깐 눈앞에 사리사욕에 휘둘리냐 마느냐라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억하시고 내일이라도 찾아가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 들어가 보시면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느린 시간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정의당 대표인 천호선 노무현 재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순서는 2부에서는 화제 속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불금의 교양학 순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